뉴스 속으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없애겠다라고 밝힌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이 파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뿌리가 깊숙이 박힌 위헌적인 관료주의야말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정치인들도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왔다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맷 게이츠 후보가 5년 전에 무려 27번에 걸쳐 모바일 앱을 통해 2명의 여성에게 $10,000 이상씩 송금한 사실이 연방 하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은 여성들은 이 게이츠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비공개로 증언을 했는데 게이츠 지명자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과 관련된 성부인 논란은 앞으로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또 없애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장이 커지고 있네요. 머스크 후보자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까지 기고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는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라마스와미와 함께 기고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단계에서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행정 감축, 비용 절감 이 세 가지 주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너무 깊숙이 박힌 채 계속 성장하는 미국의 관료주의 시스템 이것이 나라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고 정치인들 또한 여기에 기대서 너무 오랫동안 방조를 해왔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이 효율부 도지를 이끌면서 정부 관료주의,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한결같이 연방정부에 너무 비대해진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방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너무 남용해서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의 규제를 해왔는데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이런 위헌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또 다시 검토해서 폐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되는 조치가 바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게 되는 것인데요.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기되는 연방 규정 숫자에 비례하는 만큼의 연방 공무원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인데 공무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 대신에 행정명령을 발령한 건 본인이 제일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도입이 됐던 그 재택근무 있잖아요. 재택근무도 폐지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코로나 3년 동안 재택근무 굉장히 활성화됐죠. 네. 연방 공무원들을 한 주에 5일 동안 닷새 동안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은 많은 숫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고 또 머스크 입장에서 이를 환영한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절의 특권이었던 재택근무를 위해서 미국 납세자들이 이들의 봉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머스크가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 본인 역시 2년 전에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불리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인수했을 때도 직원들에게 보낸 첫 번째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없앤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인사관리처의 자료를 보면은 현재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승인받은 연방 공무원 숫자가 130만 명인데 이들이 근무 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보내고 나머지 40%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한다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재택근무가 많았던 거예요?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네. 노조와의 충돌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하고 하겠죠. 예. 네.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3년 전에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 여러 번 부딪혔던 이 트럼프 당선인을 아주 혹평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독일의 여성 지도자로 퇴임 전까지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아주 여걸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는 4년 내내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취임한 이후에 백악관을 방문했던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적대감을 드러냈는데 회담을 하면서도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메르켈 전 총리의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이 사람은 특정 지역 개발 허가를 받을 기회가 한 번뿐인데 내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경쟁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메르켈 총리가 아주 트럼프를 맹비난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모든 세상 만사를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독일과 미국이 그래서 원래는 우방국인데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4년간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긴장이 이어졌던 그런 때로 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메르켈 전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메르켈 총리가 어렸을 때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 그 사무실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두 사람 모두 권력놀이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별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비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어느 나라 출신이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써서 메르켈 총리의 비난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다음 차기 대통령입니다. 네. 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파 인사들을 행정부 요직에 포진을 시켰는데 앞으로 무역 정책에 있어서 의외로요 좀 온건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선 기간과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자가 임명하는 인선 등을 보노라면 네. 앞으로 4년 동안 중국 경제를 아주 망하게 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왔는데 예. 의외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과의 상업적인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기도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인구가 14억 명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인 그리고 민간적인 부문까지 파탄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의 맞대결을 예고하는 반중 인사들만 2기 내각 그리고 국가안보참모로 발탁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중국과의 무역에는 기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대선 기간에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과 내밀하게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관세가 바로 협상 도구라는 것인데 미국산 제품과 경쟁을 하는 중국 제품에만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쟁이 되지 않은 부문까지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온갖 아첨을 통해서 트럼프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이를 통해서 중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 자존심 강한 시진핑 주석도 다음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2기 법무장관으로 낙점이 된 메이 게이츠 지명자 요즘 뭐 매일 그저 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거 1년 6개월 동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2명의 여성에게 $10,000 이상씩을 송금한 사실이 이 조사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견 애국심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아이비리그를 나온 아주 머리 좋은 수재이지만 행동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받은 여성들이 이미 하원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게이츠 법무장관 내정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비공개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이츠 지명자가 과거에 또 미성년자와 성매수 의혹에도 휩싸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스캔들이 갈수록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확보한 윤리위원회 기록을 보면은 게이츠가 페이팔, 벤모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27번에 걸쳐서 $10,000 이상을 두 사람의 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왔는데 두 여성이 윤리위원회 비공개 조사에서 이 돈을 받은 이유가 성관계를 가진 대가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 중에 한 여성은 7년 전에 플로리다주의 호화주택 파티에서 이 게이츠 장관 후보자가 17살 미성년자인 자기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상원 인준 굉장히 험난할 전망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것을 하원 윤리위원회가 비공개적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원 윤리위원회가 이런 조사 결과를 혹시 앞으로 또 공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설왕설래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증거 증언이 담긴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공개는 언론의 단독 보도와는 별개의 사안인데 게이츠가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직후에 하원 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조사 대사 의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관할 권한도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도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게이츠의 금융거래 대부분을 살펴봤는데 범죄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윤리위원장인 마이클 게스트 미시시피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할지 말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리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5명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를 놓고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 5대5 동률로 나왔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일단 보고서를 완성하고 다음 달쯤 다시 공개 여부를 또 논의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막상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별 문제 없다고 지금 게이츠를 지금 적극 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역시 여성에게 입막음 돈을 준 문제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싱턴으로 제이디 밴스 부통령 당선자를 급히 보내서 게이츠 지명자와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나도록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투표에서 대우를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는데 게이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소된 적이 없다. 곧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적이 없고 제기된 의혹 자체도 이런 여성 관련 문제도 허위다. 내가 청문회에서 내 얘기를 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스 부통령 당선자 역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것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가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의지에 충실한 그런 내각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공화당 의원이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친한 인사로 잘 알려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준 절차가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집단 린치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게이츠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출되지 않아야 될 정보가 언론에 유출이 됐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파괴하는 그 합법적이지 않은 과정도 말이 되지 않는다. 게이츠는 왜 자신이 법무장관이 돼야 하는지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네. 양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게 끼리끼리 다 똘똘 뭉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그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이 내용이. 그럼 이게 과연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성분들이 또 이것과 법과 연관돼 가지고 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묻히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또다시 무슨 스캔들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츠가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거의 뭐 4년째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요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토를 상당 부분 러시아에 양보를 하더라도 일단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갤럽이 8월과 10월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52% 과반수 이상이 최대한 빨리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 끝내는 협상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약 2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허락하더라도 영토를 뺏기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52%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전협상 중재자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으로 드러났습니다. 70%가 EU, 유럽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미국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방적인 손해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이 적임자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64%, 트럼프라고 대답한 비율은 49%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요즘 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상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이번 연말 연시 이 쇼핑 시즌에도 이 온라인 상거래가 지난해보다 무려 8%가 증가한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사기 가능성을 경계해달라라고 경찰이 경고를 했습니다. 또 LA 카운티의 주택 가격이 내년에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이정표는 바로 100만 달러를 넘어선다라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쇼핑에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럴 때 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PD가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땡스기빙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곳에선 이미 세일에 들어가서 헐리데이 쇼핑 시즌에 돌입했는데요. 경찰은 특별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 상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피해도 증가한 데 따른 그런 경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연시 동안 미국인들은 온라인 쇼핑에 약 2,400억 달러를 지출할 걸로 추산됐는데요. 예.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그처럼 사고 파는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이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땐 보안부터 신경 쓰라는 지적인데요. 이 크레딧 카드나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그 웹사이트 맨 위에 HTTP라고 적힌 작은 URL을 확인할 것이 권고됩니다. HTTP, HTTPS라고 보이면 그건 안전하게 거기에 연결이 된 것이고 거래를 할 때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 뜻이란 설명입니다. 요새는 HTTP가 잘 안 나오던데. 맨 위에요? 맨 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냥 유튜브로 되어 있지 뭐 HTTP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거래하는 곳 사이트에서는 나오는 거래하는 사이트에서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직접 만나 사고 파는 경우 이 경우에도 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합니다. 요즘 사고 팔기 거래가 가능한 특정 사이트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오퍼업 같은 곳의 인기가 큰데요. 경찰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 사고 팔기를 하려는 그 만남이 강도들에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도 강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LAPD 이 사우스뷰로 남부지부에선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된 강도 사건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이달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온라인 상거래 관련 강도 사건이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온라인 거래 관련이 강도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의자들은 인기 물건, 예를 들어 뭐 아이폰을 팔겠다고 하면서 아이폰을 사려는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유인합니다. 유인하기 위해서 가짜로 그 리스팅을 올리는 것이고요. 아하, 네. 만나자고 하는 곳은 피해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동네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약속해 만나기로 해 나가면 용의자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뭐 흉기 같은 걸로 위협하면서 그 갖고 있는 금품을 다 강탈해 가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경찰은 그 만나는 쪽의 프로필이 합법적인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위해 만나는 곳으로 안전한 장소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 예를 들면 경찰서입니다. 아, 네.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요. 네, 사실 LAPD 경찰서들 가운데요. 네. 로비에 Safe Exchange Zone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LAPD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민들에게 이 존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아니고 안에 안에 들어가서 그건 로비에서 정말 좋은 일이네요. 생각이네요. 좋은 네. 저겁니다. 네네. 네. LAPD는 모든 사람들한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고 예. 어떤 경우에도 그 거래 자체에 관여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온라인 상거래 자체는 민사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하는 게 경찰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온라인 상거래 사실 주로는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네. 그중 일부가 그런 일부 거래가 우리 커뮤니티에 해롭고 또 충격적인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찰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파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미국에도? 네, 페이스북 통해서 미국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당근이라 그러던가요? 네, 뭐 당근 그런 게 마켓, 그렇게 네. 유명한 모양이죠? 네.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서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고 파는 예, 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온라인 상거래에서 강도로 돌변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 경찰이 지금 경고한 내용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또 이 홀리데이 시즌에 조심해야 될 범죄가 또 있다면서요? 이맘때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사고 때로는 그 자동차 안이나 집 창문을 통해서 그 물건들이 보여서 차량과 주택 강절도가 늘어난다고 경찰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쇼핑한 물건이 보이지 않게끔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게다가 선물을 주고받는 연말연시 인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기프트 카드죠. 그렇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기프트 카드 사기가 상당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사기꾼은 기프트 카드가 매장 선반에 있게 되면 은밀하게 포장 뜯어내서 정보를 다 훔쳐간 다음 그 카드를 다시 포장해 놓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모르고 그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면 기프트 카드 밸류가 제로, 0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 AARP 사기 예방 프로그램 디렉터는요. 조사 결과 약 30%가 그렇게 가치 없는 기프트 카드를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1%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 이런 기프트 카드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주변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받았을 없었어요? 때, 그 바코드가 있는 데가 거기가 약간 도톰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용을 하러 갔는데요. 이미 제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미 얼마 전에 누군가가 어느 주유소에서 그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물로 받은 기프트 카드라서 당신이 나한테 준 카드가요? 이런 카드였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도 정말
다음에는 겪었어요. 얘기하세요. 그래도 혹시 압니까 2배로 주실지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자 카드에서 발급된 기프트 카드라고 하면 예. 비자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보면요, 기프트 카드 거기에 정보 비롯해서 이제 구입했던 영수증을 함께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직접 이걸 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선물을 받았다고 네네. 하면 그 이제 선물 준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예.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영수증을 근데 보낸다고 해도 곧바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예. 그게 보통은 몇 달 정도 걸려서 이야. 보상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프트 카드 이 사기 범죄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꾼들이 카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형 키오스크 쪽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가급적이면 락이 다 걸려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기프트 카드를 이제 종업원에게 부탁해서 꺼내서 사거나 계산대 바로 뒤에 있는 기프트 카드를 네. 사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요즘에 전자 기프트 카드 보낼 수 있게 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기프트 카드를 보내는 건데 그 방법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프트 카드에 30%가 이렇게 사기성이 있다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엄청나죠. 그거를 사고 팔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기프트 카드는 되도록이면은 사서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받아도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든지. 현금으로 참 골치 그냥 아프네. 주십시오. 네. 자,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자, 이 LA 카운티 주택 가격이 내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건 새로운 이정표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100만 달러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가 이번 주 발표한 자료를 보면 LA 카운티의 중간 단독주택 가격 95만 6,210달러였습니다. 예. 1년 전보다 7% 오른 가격인데요. 내년에 뭐 대격변이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한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2025년 1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전체적인 그 중간 주택 가격은 88만 8,740달러로 1년 전보다 약 6%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중간 가격이 100만 달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정말 LA 지역의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LA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이 보니까 47만 7,600달러였습니다. 절반이었네요.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근데 이번에 95만 6천 달러를 넘었으니까 10년 만에 주택 가치가 2배가 뛴 거죠. 2014년에 40만 불대에서 2015년부터 2017년대까지가 150만 불대, 2018년과 2019년이 60만 불대, 2020년 70만 불대,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가 80만 불대,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이제 90만 달러대가 된 겁니다. 최영호 앵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 조던 레빈 수석 경제학자도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집을 구매하기 최고로 좋은 시기는 오래 전이었고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오늘이다. 이렇게 지금이다. 말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LA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백만장자하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또 뭐 서울의 그 웬만한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또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도 같아. 그렇죠. 거기는 뭐 네. 20억, 30억씩 한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야, 참. 전세금도 1억 원이 넘죠. 전세금도 몇 억씩 하잖아요. 1억이요? 네, 1억, 전세금액. 1억이 뭐예요? 네. 전세가. 네. 요새 한국의 전세가 무슨 1억이에요. 그것도 10억, 20억씩 하던데 웬만한 게. 웬만한 게요. 네. 아, 그 사이 거기도 많이 올랐네요. 아이고, 그 말도 못해요. 그래도 뭐 미국도 이제 100만 달러 됐으니까 100만 장자 되는 거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10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2021년 7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3년여 만에 처음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판매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뭐 주택 시장은 이제 회복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숫자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자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 것이 이제 1년 만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평균 그래도 500만 채 이상 정도 연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만 채 정도 이상은 거래가 돼야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330만 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낮아야 되는데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죠. 상당히 부족한 얘기고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택시장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은 두 가지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의 파생 효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요인이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요인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인데요. 네네. 몰기지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뭐 당연한 얘기죠. 몰기지 금리가 높아졌냐 아무튼 살 때 페이먼이 늘어나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팬데믹 기간 때 금리가 거의 뭐 기준금리가 0%대까지 가고 몰기지 금리가 거의 3% 초반 아니면은 심지어는 3% 이하의 금리들로 그렇죠. 대부분 재융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시면 새로 받는 몰기지가 지금 뭐 거의 7%에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페이먼이 한 달 페이먼이 평균 50% 이상 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집을 팔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안 나와요. 재고가 안 나오죠. 팔겠다는 재고가 안 나오고 지금 오늘 발표된 거 보더라도 그래도 많이 작년보다는 재고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 동기부에 비하면 한 19% 이상 올랐으니까 많이 재고가 늘었지만 그래도 지금 판매량에 비하면 한 4개월 조금 지날 정도밖에는 물량이 안 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재고가 있어야지 주택시장이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 4개월이면은 뭐 또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냐라고 이 통계만 보시면 또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 주택 그 소진 기간 몇 달 걸리냐는 것은 판매량하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판매량이 적은데 4.2개월이라는데 만약에 판매량이 정상 수준이 500만 채 이상 됐다 그러면은 뭐 2.5개월, 3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재고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요인. 하나는 금리가 높아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분들이 몰기지를 받고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놓는다, 시장에. 그래서 재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재고 부족과 금리, 고금리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상당히 저조한 그 양에서 거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물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기준금리와 모기지금리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그래도 기준금리가 그래도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모기지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몰기지금리는 저희가 모든 금리는 미국에서의 모든 금리입니다. 한국 같은 데는 조금 그 정부가 규제하는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른데 이제 한국을 생각하시면은 정부가 몰기지 금리를 어느 정도 규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해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기준금리만 연준에서 정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만 이렇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그것이 이제 나머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쳐요. 미치기는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장기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내 돈을 돌려받으면은 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게 되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높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기준금리가 높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그때쯤 되면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제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현상이 기준금리보다 10년이나 30년 금리가 훨씬 낮았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빌려 쓰는 사람 금리보다 10년 빌려 쓰는 사람의 금리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드신데 그것은 바로 10년 후에 돈을 받았을 때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하락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면 내 돈의 가치가 10년 후에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적게 받아도 내 돈의 가치가 보전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10년 만기 고정금리, 그러니까 10년 만기가 이제 몰기지 금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금리예요. 미국 국채 금리 중에서. 근데 10년 만기 금리는 지난 2개월간 올라가 버렸어요. 거꾸로. 그거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지금까지 드린 설명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지금보다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시장에 이제 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2번에 걸쳐서 0.75% 포인트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몰기지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지금 이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네. 안 되는 게 이 부분 사람들이요 간단하게 항상 단선, 직선적인 논리가 이해가 쉽죠. 그러나 곡선적인 논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어려운 게요. 저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요. 예. 1차 방정식을 다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2차 방정식부터 이제 제곱 3제곱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게 이제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논리 구조라는 게 이 단순 직선을 되게 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넘어가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오히려 같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함수 곡선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원도 2원, 4원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쉽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기준금리는 정부가 연준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미 저희도 지금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시장의 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 또 오히려 오르는 이유는요.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자율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시중에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은행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제가 설명 안 드린,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렸는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금리의 결정은 크게 네.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예. 하나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할 기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금리는 올라가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네, 그만큼 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올라갈수록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변수인데 그걸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미국 국채, 미국 연방 채권의 경우에는 못 받을 가능성이 지금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위험이 없는 자산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가 망할 수는 없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왜 저희들이 금리 얘기할 때면은 그 디폴트 리스크라고 그러죠. 네. 돈을 못 받을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하냐면 연방 채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5년이건 2년이건 10년을 빌려줘도 연방 채권은 못 받을 가능성이 0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고 상수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연방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뭐만 가지고 움직인다?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이현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디서는 적용이 되냐면 은행 갔더니 제가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금리가 좀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이 또 약간 안 좋은 사람은 금리가 높은 게 바로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 디폴트 리스크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연방 채권은 차이가 없죠. 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어서 이제 금리의 결정은 저희가 연방 채권의 금리의 결정은 거의 대부분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단계에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그 우려가 생기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지금 금리 얘기를 해서 그 설명을 좀 덧붙이면 단기 기준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낮출수록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금리를 낮춰주면 경기가 더 나을 건데 나아진다고 보는 건데 경기가 지금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단기 금리를 낮춰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